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표지로 소개해드리는 그림은 이제 렘브란트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호메로스 이제 상을 이제 만지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고대 그리스적인 모습이 아니라 렘브란트가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으로 이제 그려놓긴 했는데, 자, 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번 수학 능력 시험 윤리와 사상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느냐?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저만의 기준이지만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자, 2022학년도에 이제 대학교 신입생을 뽑는 그 시험을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 11월 18일에 최근에 치러졌었죠. 자, 이게 미세먼지도 그렇고, 물론 날씨는 안 추웠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시느라고 이제 참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윤리와 세상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아직 공식적인 성적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여러 이제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수합한 정보를 통해서 이제 현재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 이제 9등급까지의 등급이 대략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1등급은 47점을 받으면은, 자, 원래 50점이죠? 이제 30분 동안 이제 20문제를 이제 푸는 건데, 이제 그걸 이제 다 합산하면 50점이 되는 것이죠. 50점 중에서 47점을 맞으면은 1등급.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 하나 틀리는 거 정도로는 괜찮다는 것이죠. 자, 이게 작년에는 50점 만점을 받아야지만 1등급이었다는 것을 이제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자, 2, 3등급도 마찬가지죠. 대체로 작년보다는 어려운 난이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탐구 과목들 사이에는 원점수도 그렇고 이제 등급 간 원점수라든지 아니면은 표준 점수에 있어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특정한 사회탐구 과목을 했다 그래서 뭐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런 거는 딱히 뭐 크게 체감되진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학탐구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은 과학탐구의 그 투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등급 컷이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하는데, 그야 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일반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약간 더 어려웠다. 자, 바로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 벌써 여기서 힌트 나와 있죠? 고대 동양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혹은 이제 고대 인도. 우리 학생들에게 호연지기를 잘 기르십시오. 맹자 되겠습니다. 호연지기란 단어만 보자마자 여러분은 맹자임을 유추할 수 있어야겠죠? 고대 동양인데 호연지기 맹자. 자, 그래서 지극히 크고 강한 기계인데 이제 뭐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메우게 되고, 의와 도가 없으면 위축된다. 어떻게 된다? 의를 축적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이 맹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가 맞냐 아니냐? 맞는 거 하나, 아닌 거 네 개죠. 1번. 교육을 통해 자신의 선천적 본성을 변화시켜야. 화성기위 이거 뭐죠? 본성은 악하니까 변화시켜서 선하게 만들자. 이거 순자죠, 순자. 맹자는 성선설이기 때문에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식의 말 안 됩니다. 있는 본성을, 착한 본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2번.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개, 정, 해. 이거 삼학이죠? 이거 뭡니까? 석가모니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불교 용어니까. 자, 3번.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경지. 자, 소유의 경지라고 한자까지 나와 있잖아요. 얽매이지 않는 경지. 자, 이건 장자가 되겠네요. 자, 4번.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옳은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집의. 의로운 것을 꾸준히 쌓아 나가야 된대요. 이거 뭐죠? 이게 바로 맹자 관련된 지문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5번. 친소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해야 한다. 겸애. 이거 뭐죠? 묵자네요. 묵자. 자, 유교는 기본적으로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이후에 나오는 유학 사상가들도 그렇고 일단은 친소의 차별이 있는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 먼저 사랑하고, 그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사랑의 마음이지만은 내 부모님 먼저 일단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효다. 그리고 뭐 효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화식으로 확장시켜 나가자는 것이 바로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렇게 해결 가능하고요. 2번. 자, 여기 3점짜리 문제 나왔죠? 자, 수능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표시가 없으면은 2점짜리라는 거고, 표시가 있으면 3점이라는 것이에요.
자, 3점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만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실제로 이제 각 개별 문항마다 정답률 이제 지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알 수가 있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저도 이게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만들면 좀 더 어렵겠지 하고 예상하고 만들었는데 실제 정답률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요것도 한번 재밌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가상대화이다. 갑과 을은 근대 서양이라고 힌트를 줬네요. 옷 입은 것부터가 근대 서양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전 을이 입은 옷을 저도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근대인인지 어쨌든 자 모던 자 봅시다. 굉장히 화려한 복식. 자 공감 원리는 자 근대 서양 공감 흉. 자, 물론 이게 또 힌트거든요. 그 데이비드 휴메의 초상화 있거든요. 그 초상화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죠. 이게 되게 사소하고 야, 뭐 이런 걸 가지고 수능 문제를 푸냐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은근히 힌트가 됩니다. 수업 여러분이 배울 때 초상화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반복해서 보게 되다 보면은 물론 초상화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보게 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을 나와 있는 이 그림만 봐도 이 사람은 벤담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억측 아닌가요? 그쵸. 사실 그림만 보고 하는 건 억측이라서 자 지문을 자세히 좀 더 봅시다. 자 갑의 지문부터 볼게요. 다시 공감 원리는 우리의 모든 소감도를 하여금 강한 승인과 불승인, 부인이죠. 승인과 부인에 따라서 공감하는 거. 자, 그 정도로 아주 깊게 들어오고 강력한 영향력. 자, 공감을 강조한 근대 서양 흉. 자, 공감 원리는 쾌락을 증가시킨다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승인하려는 성향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동을 승인합니다. 반면 공리의 원리는 유틸리티가 되겠네요. 이거 뭐다? 강도, 지속성 등등 7가지 쾌락을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거 누굽니까? 바로 벤담 되겠습니다. 쾌락을 계산하는 7가지의 계산 기준들을 제시했었죠. 강도, 뭐 지속성, 뭐 확산성,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순수성 이런 거 있었죠. 그 실제 벤담의 그 주장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흉을 비롯한 공감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윤리 이론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 구현이 되어 있죠, 그죠? 네, 특히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서양 윤리학사 같은 전공 서적에도 그런 내용들이 짧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내용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수업에 나오니까 수능에 나오니까 반갑기도 하네요. 자, 갑을의 가상 대화니까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상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갑과 을을 이제 병렬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병합을 해놓고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냥 한 문제에 두 명의 사상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갑, 흉, 갑은 흉입니다. 선악 구별은 행위에 적용될 뿐 성품에 적용될 수 없다. 자, 이 근대 서양 사상가들 이제 주로 이제 그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본받은 이제 그런 어, 덕윤리학자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품이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많이 하고 흔히 근대 윤리학자들은 행위를 많이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흉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인간의 성품, 뭐 좋은 도덕적인 성품 뭐가 있을까요? 근면, 성실, 뭐 인내, 뭐 관대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선하다. 이건 선한 성격, 선한 성품이다. 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유용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감정이 이것을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건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적용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자, 2번. 이성은 정념이 기초하고 있는 믿음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다. 자, 데이비드 휴메에게 있어서 이성은 뭡니까? 정념의 노예죠. 이성의 역할은 자, 일단 어떤 것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도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이때 이성이 하는 일은 뭐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감정을 도와주는 노예의 역할이다. 물론 꼭 필요한 노예예요. 없으면 안 됩니다. 감정이 자 이게 도덕적인 거야 라고 정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고안해내는 일. 자, 이 길이 제일 좋습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라고 제안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성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 감정이, 저거 되게 도덕적인 것 같은데?
저거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 감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따져주는 거. 야, 저 친구 저거 되게 내불고 훔쳐갔으니까 되게 미운데? 난 저 친구가 되게 싫다. 저 친구는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했어. 라고 감정을 일으켰지만은 사실 따져보니까 사실관계를 인과관계를 따져보니까 저 친구가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럼 저 친구에 대한 나의 부인의 감정은 그 토대가 없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얘기하네요. 자, 2번.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벤담. 쾌락은 행위의 목적일 뿐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자, 쾌락은요.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하는 행동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고요. 목적임 동시에 원인인 것이에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그런 목적이자 원인이라는 점. 그러니까 심리적 쾌락주의이면서 이제 윤리적 쾌락주의인 측면이 있는 거죠. 자, 4번. 자, 될 수 있다. 자, 4번. 쾌락의 증가는 선이지만 고통의 감소는 선이 아니다. 자, 쾌락의 증가는 선이 맞죠. 근데 고통의 감소. 자, 쾌락이 증가되는 건 선이고요. 반대로 말해봅시다. 쾌락이 낮아지는 건 악이 되겠죠? 반대로 고통이 증가하는 것은 악이고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선이 다라고. 자, 5번 갑을 공감 원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이다. 자, 시인과 부인, 뭐 공감, 뭐 감정이 하고, 자, 벤담은 뭐라 했습니까? 이건 지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공감 원리는 부족하다. 공감 원리 가지고는 안 된다. 공리의 원리로 판단해야 된다고 벤담은 말하고 있죠. 자, 넘어갑시다. 자, 3번 고대 서양 사상가 갑. 다른 시대의 두 명을 엮어놨네요. 고대 서양 갑과 근대 서양 을. 자, 여러 가지 조합들이 벌써 떠오를 텐데 봅시다. 갑.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으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자, 요거 전형적인 아타락시아 얘기하고 있죠? 아타락시아.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 자, 그래서 삶이 즐거우려면 우리가 쾌락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 정신에서 신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몰아내야 된다. 아주 에피쿠로스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 했었죠. 그죠? 자, 뭐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신은 어차피 우리 세계에 관여 안 하고 저 이제 외딴 곳에서 외딴 세계, 다른 아예 이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런 존재니까 우리가 신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 수업 때 다뤘었고요. 죽음도 마찬가지다. 죽음의 고통, 우리가 안 죽었을 때는 죽음의 고통을 느낄 수 없고 죽은 다음엔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 역시 느낄 수 없다. 죽음은 우리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막 벌벌 떨고 지금 인생의 쾌락을 줄이지 말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 행복은 고통의 부재이며 자, 단순히 쾌락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좀 더 보편적인, 좀 더 넓은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쾌락과 고통이라는 개념도 뭐 절대 좁은 개념은 아니지만 불행은 쾌락의 결핍이다. 최대 행복의 원리. 자, 여기서부터 공리주의라는 거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공리주의 중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대한의 쾌락, 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질적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되겠습니다. 자, 고대 쾌락주의자,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이제 근대의 공리주의자이면서 양적인 공리주의자, 바로 사회적인 쾌락주의자이면서 존 스튜어트 밀 되겠네요. 자, 두 명에 대한 입장 한번 봅시다. 아까랑 문제 구조가 똑같죠? 여기서 이제 그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 되나? 그림이 있는 게 되게 그래서 편해요. 자, 즐거운 삶을 위해 이성적인 수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쾌락이고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쾌락인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쾌락이 뭔지,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쾌락이 뭔지,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쾌락이 무엇인지, 어떤 쾌락을 버릴 것인지를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이성은 필요합니다. 쾌락주의라고 해서 이성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성적으로 잘해야지 더 쾌락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 신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징벌을 안 내립니다.
인간 사회에 관여를 안 해요. 그 지극히 행복한 존재, 완벽한 존재인 신은요, 인간 삶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의 완전성을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막 트로이 전쟁 일어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다. 자, 3번. 고상한 쾌락을 미리죠. 얻기 위해서는 감각 이외의 능력도 필요하다. 고상한 쾌락. 고상한 쾌락과 고상하지 않은 쾌락. 질적으로 높은 쾌락과 질적으로 낮은 쾌락. 더 훌륭한 쾌락과 저급한 쾌락으로 쾌락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떤 것이 더 훌륭한 쾌락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쾌락을 위해서는 단순히 감각 기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동물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리주의인 돼지의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상한 쾌락과 고상하지 않은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심사숙고했을 때 결정하는 것. 이게 더 훌륭한 쾌락이야 라고 정해주는 것. 그게 바로 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되겠죠. 감각 말고도 경험과 심사숙고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4번. 자, 여기서 이제 고를 수가 있겠고. 4번. 행복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될 수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자, 행복을 바라지도 않으면은 우리가 왜 최대 다수의 최대 뭐 행복 이런 거 왜 해야 됩니까? 할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세요라고 당신 행복을 원하시죠? 그러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하세요라고 하는 윤리적인 그런 요구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행복을 바란다고 하는 그런 게 없으면은 만약에 모든 인간이 고통을 바란다? 그럼 공리주의 자체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갑을 사회 전체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 자, 공리주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에피쿠로스파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괜히 사회 전체의 일, 뭐 정치 이런 거 관심 가지면은 본인만 피곤해지고 이제 쾌락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4번.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대 동양 춘추전국 시대 혹은 이제 고대 인도라고 했습니다. 자, 열반. 자, 불교네요, 불교. 고대 동양인데 열반 석가모니. 바로 나왔죠? 탐진치. 이거 뭐예요? 이거 열반을 들게 하지 못하는 거 방해하는 거잖아요. 삼독이라고 하죠. 삼독.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게 하는 열반. 해탈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이런 걸 멸해야 된다. 이제 고진멸도의 멸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이 뭐냐? 바로 팔정도다라고 얘기해주는 힌트가 아주 많네요. 그죠? 자, 을 봅시다. 지인은 지극한 경지의 인간 지인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장자일 것이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읽어봅시다. 천지 본연의 모습을 따르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무한히 세계 논의는 무하유지향의 바로 그 경지 그리고 이제 소유의 경지라고 부르잖아요. 정신적 자유의 경지. 자연의 변화라는 건 뭐다? 우리 장자의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장자 뭐 했습니까? 이제 악기를 두들기면서 이제 노래 부르고 막 그랬다고 하는 거죠. 친구인 혜시가 와가지고 아내가 이제 죽었는데 뭐 하는 거냐 지금 너 제정신이야? 내 아내는 단지 자연에서 왔다가 다시 자연으로 가는 것이다. 자연의 변화일 뿐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슬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라고 하는 장자의 대답이 있었죠. 내 수명이 길든 내 수명이 짧든 그저 자연이 부여한 바에 따라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내 삶과 죽음에 집착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불교랑 그 도교가 비슷한 면모가 좀 있는 그런 또 사상들이죠. 뭐 똑같진 않지만은 자, 이것도 문제 구조가 똑같네요. 갑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네요. 갑. 만물이 불변함을 깨닫지 못한 데서 고통이 발생한다. 자, 만물이 불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재행무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는 그랬지라고 하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집착하니까 그래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존재이든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랑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물질이든 내 지위든 뭐든지 간에 변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자. 집착하면 고통이다. 자, 2번. 열반에 이르러도 무명에서 비롯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 무명이란 건 뭐다? 밝지 않은 거잖아요. 어리석음 말하는 거.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음을 떨쳐야지 열반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열반에 갔다는 것은 이런 무명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네요.
열반이란 것은 궁극적인 상태거든요. 고통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아예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불교에서는. 자, 3번. 도는 만물의 근원일 뿐 만물에 내재하지 않는다. 자, 도는 만물의 근원인 거 맞습니다. 근데 만물에 내재해요. 장자 이런 구절이 있죠. 자, 누가 물어봅니다. 자,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는 심지어 땅강아지, 바닥에 똥오줌에도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천지 만물에 없는 것이 없다. 모든 만물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도라는 것은 내재한다. 자, 4번. 만물은 본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우열이 있다. 우열이 없네요. 그죠? 자,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니면은 훌륭하다, 저급하다, 이런 식의 평가, 우열을 가리는 평가 자체가 이거 다 인위적인 규정이라는 것이죠. 만물은 자연에 의해서 자연으로부터 도를 부여받은 이거 똑같아요, 다. 재물의 경지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야, 나무가 고든 나무가 있고, 자, 쭉쭉 뻗은 고든 나무가 있고, 꾸불꾸불한 나무가 있어요. 우리들은 야, 고든 나무가 훌륭한 나무다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먼저 잘려 나간 나무인 것입니다. 구불구불한 게 못생겼다? 못생겼다는 것도 그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인위적인 기준에 불과해요. 만물의 본성적인 차이, 이런 거 만물의 근본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열 없어요. 재물의 경지. 자, 5번. 자, 자기중심적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수양이 필요하다. 그쵸? 갑을. 자, 불교와 도가 도교 사상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자기중심적 집착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입장. 자, 공통점 아주 잘 얘기해 주었네요. 그래서인지 이제 그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 도교적인 용어로 초기에 번역이 됐었던 것도 이런 또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을 옳은 것은 드디어 한국 나왔네요. 자, 한국 유교 사상 하면 아주 또 난이도 높은 그런 또 단원인데 보통 여기서 이제 그 등급이 많이들 갈리죠. 한국 유교 사상가 이황, 이이, 정약용이 주로 나옵니다. 자,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영명뿐이다. 정약용 바로 나왔죠. 자, 사랑하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이런 것들. 자, 정약용이 이제 천주교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잖아요. 저 영혼이라는 것이 하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영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진짜로 하여간 본인은 부정하니까. 자, 어쨌든 타고난 것이다. 타고난 것이다. 영명 타고났다. 하지만 하늘이 인의예지라는 네 가지 알맹이를 인간 본성 속에 부여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뭐다? 인의예지가 뭡니까? 이거 사덕이죠? 사덕은 본성에 자동으로 있다 없다? 없다. 자동으로 사덕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덕은 실천을 통해서 자, 행사한 후에 일을 한 후에 즉 도덕적인 행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인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선천적이지가 않다. 후천적이다. 자,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봅시다. 사덕은 하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도덕 법칙이다. 자, 이 사덕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인의예지. 이게 사덕입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했다? 도덕 법칙이다? 자, 이거 되게 그럴싸한 말인 것 같잖아요? 자, 우리 교과서 단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입법적 실체를 비판한다고 하거든요. 입법적 실체를 뭐 했다? 비판했다. 정약용이 기존의 성리학을 비판한 거예요. 성리학 뭐라 했습니까?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입법적 실체. 그 뭐죠? 말 그대로 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천지 만물의 리가 내재되어 있어요. 자연법칙이자 도덕법칙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리학의 설명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사덕이랑 주희의 설명으로는 사단도 사덕도 둘 다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정약용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 부여받은 것은 자주직권 또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 이제 형구의 기호, 영지의 기호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 경향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덕이라고 하는 도덕 원리, 도덕 법칙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런 이제 면모에서 비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덕 법칙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즉리가 아니라 성기호다. 선한 것을 더 좋아하고 악한 것을 더 싫어하는 그러한 성향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사덕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사덕은 결과물입니다. 자, 2번 자주직권은 스스로 선을 실천해야 생기는 권능이다. 자, 이 문제 만드신 분의 그 특성이 이 정약용의 기본 개념들을 말을 뒤집는 방식으로 해서 오답 선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런 그 하나하나가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니지만은 자주직권은요, 하늘이 부여한 거예요. 그 하늘이 일종의 그 서양 그 기독교의 그 프리윌 자유의지 개념과 이제 거의 이제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이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해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내가 선을 할지 악을 할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다고요. 자, 생기는 게 아니라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자, 3번 사덕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영지의 기호이다. 자, 이것도 되게 그럴싸한 말인 것 같은데, 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영지의 기호. 이거는, 자, 사덕은 이런 영지의 기호를 자주직권으로 잘 실천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측은지심이라든지, 뭐, 측은지심 뭐예요? 불쌍한 거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악하고 뭐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뭐 사양지심, 양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식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을 실천한 결과가 사덕이라고 했습니다. 결과. 는이라고 하면 안 돼요. 는이 아닙니다. 이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4번. 인간은 선한 기호의 본성과 악한 기호의 본성을 함께 타고난다. 아, 이것도 되게 그럴싸한 말인 것 같은데, 자,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었죠? 자,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 쉽게 말해서 형구라는 것은 육체예요, 육체. 영지는 뭐다? 영혼이에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용어를 써야겠지만은,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요, 맛있는 걸 좋아하고, 향기로운 걸 좋아하고, 뭐 내 눈에 보기에 뭐 예뻐 보이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런 거죠. 그게 내 육체적인 본성인데, 육체적인 본성에 따라서 살면은 이게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선이라거나 무조건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잘 되면 선이 되고 상황에 맞게 잘 안 되면 악이 되는 것이에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제 저 되게 내가 좋아하는 육개장인데? 라고 해가지고 냅다 달려들어가지고 육개장부터 먹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형구의 기호.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악한 기호라는 말 자체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고 형구의 기호를 표현하기에도 적절하지 않고요. 영지의 기호는 선하게 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선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어쨌든 본성을 이렇게 그 선의 기호, 악의 기호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형구의 기호가 이제 악이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지만 다시 말하면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악이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자, 5번 12지심은 이거 뭐죠? 사단 중에 하나죠. 잘잘못을 따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마음,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선한 마음이다. 맞네요. 사단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이것을 잘 실천한 결과인 사덕은 후천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풀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정약용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이제 안 헷갈리고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약용의 용어들을 써가지고 말을 비틀어놨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국 불교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한국 불교 하면은 주로 자 원효, 의천, 진울 이렇게 셋 중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도에 들어가는 방법은 많지만 도노와 점수다. 도노, 점수, 진울. 자, 도노, 돈수는 이제 최상의 그 수행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윤회를 거듭하잖아요. 윤회, 자 이번 생,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 쭉쭉쭉쭉쭉 하다가 마지막 생이 있어요. 마지막 생. 이게 뭐다? 이 마지막 생에서
완전한 깨달음 딱 이뤄가지고 마치 석가모니처럼 이제 요 생을 이제 끝내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태어남은 없다. 자,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도노돈수, 단박에 깨달아서 단박에 수행 끝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 단계의 인생들은 도노 점수해야 된다. 단박에 깨달았지만 바로 바뀌는 게 아니다. 점차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인생들의 도노 점수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단계의 도노 돈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진울. 자, 그 다음 을. 자, 수행 방법이 많지만 일심. 자, 원효일 것 같은데. 자, 원효일 것 같은데 일심이란 말을 원효만 쓰는 건 아니라서 봅시다. 진여문, 생멸문. 자, 원효가 말하는 대승 기신론 소 내용 되겠네요. 그죠? 원효 되겠습니다. 자, 가불의 입장. 문제 구조들이 다 똑같은데? 자, 요거는 좀 달랐고. 문제 구조들이 다 뭐 똑같네요. 그죠? 자, 봅시다. 갑. 자신의 불성을 단번에 깨달은 후에도 단번에 깨달은 이거 뭐다? 이거 도노.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 뭐야? 바로 나왔네요. 그죠? 자, 도노 점수 얘기 바로 나왔죠? 자, 2번 정을 닦고 해를 닦는. 자, 정을 닦고 해를 나중에 닦아야 습기가 사라진다. 이 점수를 해서 습기를 없애는 건데 정해 쌍수를 하라 그러잖아요. 정해 쌍수. 그러니까 교종의 수행 방법과 그 선종의 수행 방법, 그 마음 수행과 지혜를 다루는 수행을 쌍수 둘 다 같이 해야 돼요. 자, 선종의 수행 방법 다 하고 나서 클리어 한 다음에 교종의 수행 방법으로 넘어갈까? 이게 아니라 둘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나중에라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도노가 먼저긴 한데 이 표현상 요걸 닦은 다음에 해를 하자 이런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말이 좀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자, 어쨌든 정을 완성한 다음이 아니라는 거. 자, 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쌍수. 자, 일심에서 보면 진여와 생멸은 그 근본이 같아요. 그러니까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어찌 보면은 진여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생멸문으로 볼 수도 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지만 진리를 보는 그 마음의 문 그리고 생멸, 생성소멸하는 것에 우리가 그 두는 그 마음 되게 다른 마음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다. 근본은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화엄종이 무슨 종이니 하는 것들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죠. 화쟁사상. 자, 4번 중생과 부처의 마음이 본래 다르지만 본래 같아요. 자, 5번 마음 밖의 진리라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에 있다? 내 마음을 봐야지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외딴 곳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불성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셔야겠죠? 자,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을 고대 동양 다시 말하지만 춘추 전국 혹은 고대 인도라고 했습니다. 자, 고대 인도 석가모니 나왔고 아까 그 맹자도 나왔었고 장자도 나왔었고 이번엔 누굴까? 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움켜잡는 사람은 잃는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아무것도 함이 없으므로 무위 실패하지도 않고 잃는 것이 없다. 자, 무위자연. 자,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안 된다. 진짜 성인은 무위하는 것이다. 자, 노자 얘기 한번 우리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자, 2번 을. 자, 을이죠, 을. 그릇은 옹기장의 자기로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 흙을 가지고 있을 때 흙이 알아서 그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옹기장이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야지 그릇이 되는 거죠. 이거 옹기장이 비유 이거 이제 순자 지문이죠. 순자. 제 수업 때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 지문인데 어쨌든 인위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위죠. 인위. 자, 예의는 성인의 자기로 생기는 것이지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하는 지문이기도 하고 그 인위라는 것에 대해서 노자는 인위적인 것을 싫어하죠. 순자는 인위적인 것을 좋아하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비교가 되겠고요. 그 재밌는 비교를 문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아주 같은 개념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비교 문제 아주 재밌죠. 자, 둘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자, 이 둘 다 노라고 해야 돼요.
한 명만 노라고 하면 안 돼요. 둘 다 노라고 해야 돼요. 봅시다. 찾아봅시다. 인격 수양을 위해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자, 후천적 노력. 자, 인격 이거 참 이거 일단 순자는 예스거든요. 일단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노자는 뭐라 그럴까? 후천적인 노력? 후천적인 노력. 그 상선약수라고 해가지고 물처럼 살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허정이라든지 뭐 마음을 비우고 뭐 내 욕심을 없애고 막 이런 식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노력이라고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천적 노력이라고 봐야 되나? 자, 이거 참 애매하죠, 그죠? 그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내 본성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그냥 본성대로 살면 돼요. 본성에 맞게 사는 것이니까 노라고 할게요. 자, 어쨌든 요거는 예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2번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자, 일단 여기 순자가 노가 되겠죠? 순자가 보기엔 성악설이니까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또 이제 노자를 봐야 되는데 자, 그 고대 중국의 그 하늘 개념 있잖아요. 하늘천, 하늘에 대한 관점이 다르거든요. 유교, 공자, 맹자는요, 하늘이 단순히 스카이가 아니에요.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에 관여를 합니다. 도덕적인 인간의 삶에 뭐 상을 이제 준다든지 아니면 천명, 운명으로서의 그 지시를 일종의 내린다, 길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늘이 부여하는 하늘의 역할이거든요. 맹자에게 있어서는요, 인간의 선한 본성을 부여한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노장사상, 도가사상은요, 하늘이 인간에게 뭘 명령하거나 인간에게 운명을 제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으로서의 하늘, 자연지천이라 이겁니다. 그냥 자연현상,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그냥 하늘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어떤 도덕적 본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순자가 가지고 온 것이죠. 자, 둘의 공통점 되는 것입니다. 자, 노노. 자, 여기 2번 정답. 3번. 사람의 귀천과 상하를 구분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자, 그 노자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게 장자랑은 또 정치 사상이 미묘하게 달라가지고 그 군주의 역할을 이제 무위로 다스리는 군주의 역할, 무위지치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귀천과 상하를 구분하라는 의미로 확장을 무리하게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순자는 확실히 예스가 되겠죠. 덕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능력과 그런 성품에 따라서 이 사람을 높은 자리에 등용하거나 낮은 자리에 등용하거나 해야 됩니다. 자기 부모가 귀족일지라도 그 인간의 능력과 성향이 성품이 하급이라고 하면요. 과감하게 하층민으로 내려야 돼요. 하층민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능력과 성품이 훌륭하면 위에다 등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천과 상하 구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의 기능인 것이죠. 자, 4번. 성인은 예의를 제정하여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 예. 라고 순자는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 노자는 예의를 제정했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예의 뭡니까? 유교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하덕이에요, 하덕. 이 자꾸 인위적인 규범 이런 거 만들지 마라. 이런 거 자꾸 만드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하의 혼란을 바로잡으려면 무위자연하게 해야 된다. 자, 5번. 이상적인 통치는 백성의 무지와 무욕을 지향하는가? 무지와 무욕. 자, 이거 노자는 예스, 반대로 순자는 노가 되겠습니다. 아니, 백성들에게 자, 노자는 이거 그냥 노자의 표현 맞죠? 근데 순자 같은 경우에는요. 무지? 아니, 백성들에게 뭐가 도덕적이고 뭐가 도덕적인지 아는지 성인이 만든 인위적인 규범으로서의 예를 통해서 백성들을 좀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무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자, 8번.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둘 다 근대 서양이네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비판하는 사람? 자, 물론 한두 명이 아니지만 자, 세계를 인간의 사유에 예속시키고 인간의 사유를 언어에 예속시킬 뿐이다. 그릇된 논증은 우상을 보호하는 방책에 불과하다. 프랜시스 베이컨 되겠습니다. 베이컨이
신기관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책을 썼는데 기존의 오르가눔,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눔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으로는 새로운 과학 지식과 진리를 발견해내기에 어렵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극복하자. 어떻게 하자? 올바른 관찰과 실험, 우상을 걷어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지식을 우리가 획득해내자. 근대 영국 경험론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겠죠. 프랜시스 베이컨. 자,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아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라. 바로 데카르트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그 경험론과 합리론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봅시다. 또 문제 형태가 똑같네. 자, 자연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 뭐야? 바로 나와버렸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우상을 걷어내고 나서 획득해서 그 지식을 모으고 모아서 귀납적으로 과학 지식을 만들어요. 과학 지식을 만들어서 뭐하자?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인간 삶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더 많은 수명, 더 이제 긴 수명, 이제 더 훌륭한 약, 더 훌륭한 의술, 이런 것도 그렇고, 더 훌륭한 생산 기술, 더 훌륭한 뭐 여러 가지 뭐 물질들, 물질 문명.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이제 뉴 아틀란티스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과학 기술에 의해서 이제 풍요로워지는 사회를 이제 제시했던 거죠. 자, 이 문제가 3점짜리 문제로 나왔는데, 어, 사실 문제 난이도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베이컨이나 데카르트는 학생들이 별로 비중 있게 공부 안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3점으로 놓은 건가? 자, 봅시다. 자, 2번 우상타파를 위해 채택해야 할 학문의 방법은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이죠. 경험론, 귀납법. 합리론, 연역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자, 연역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자, 데카르트 철학의 제1원리로부터 지식을 추론하려 해선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본적인 제1의 원리, 확실한 원리를 찾아야지 거기서부터 줄줄이 사탕으로 다른 진리들을 연역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방법적 회의를 한 거예요. 진짜 지식을 찾으려고. 자, 4번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는 존재한다예요. 존재한다. 그게 뭐였다? 자, 의심하고 의심해요. 모든 것을 의심해요. 나도 나의 내 손도 의심하고, 내 생각도 의심하고,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듣는 거 다 의심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의심해. 모든 걸 다 의심하는데, 이거 왜 의심했다? 도저히 의심이 안 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요, 방법적으로 일부러 회의를 한 것이지, 회의주의자는 아닙니다. 진리는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코기토 에르고 수입니다. 자, 5번. 진리 탐구를 위해 전통적인 권위를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전통적인 권위는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의심스럽게 바라봐야 됩니다. 베이컨 뭐라 했었죠? 그걸 바로 우상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의심해가지고 이제 제1의 원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자, 9번. 자,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 고대 서양, 고대 그리스. 자, 이제 고대 그리스의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 그리고 헬레니즘 사상가들,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중에 있겠네요. 그죠? 자,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자, 피리 연주자와 같은 기술자의 조음은 그가 행하는 기능에 있다. 에르곤. 자, 손, 발, 눈 같은 자연적 기관들의 조음도 동식물 같은 자연적 존재들의 조음도 각각의 기능이 있다. 모든 것에는 기능이 있다.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주는 것을 탁월성이라고 불러요. 아레테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벌써 여러분은 누구인지 추측을 해버렸네요. 그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임을 추론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잘 수행하는 것이 그 사물의 목적이다. 고유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모든 것에는 고유의 기능이 있고 모든 것에는 고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제시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인간도 역시 국가도 역시 고유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고유의 목적은 뭐였죠?
자, 인간의 고유의 기능은 이성이니까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행복한 삶이 되겠죠? 행복한 삶, 행복이야, 행복. 에우데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데모니아. 자, 뭐 부르는 뭐 번역어마다 조금 헷갈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자, 국가의 목적은 뭐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죠. 덕이 있고 행복한 삶. 자,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옳은 것. 자, 제가 표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그 그림을 표지에 가져왔잖아요. 왜 가져왔다? 이번 수능의 주인공이 될 만한 문제가 전 바로 이 9번이라고 봅니다. 가장 난이도 있게 이제 제시한 문제가 아닐까. 자, 기억. 좋은 삶은 개인과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 자, 목적론적인 세계관에서는요, 그 모든 목적에는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았어요. 거의 모든 목적은. 목적에는 목적이 있고요. 자, 우리가 가위로 종이를 잘라요. 이거 왜 자른다? 뭘 만들려고 자르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든다? 뭘 위해서? 이거 왜 한다? 또 뭘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약을 먹어요. 왜 먹는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왜 통증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목적이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 모든 목적의 최종 목적,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마지막 목적, 어딘가에서 끊어야 돼. 그걸 뭐라 그런다? 최종 목적인 최고선이라 한다. 최고선이 뭐다? 행복이다. 바로 인간의 개인 한 명의 목적은 행복이고요. 좋은 삶이 되겠고요. 국가의 목적도 역시 좋은 삶이 되겠다라는 거. 구성원들의 좋은 삶. 자, 일단 기억 맞아요. 일단 기억 표시해 봅시다. 기억. 자, 이 파워포인트 이거 자, 여기 표시가 안 되네요. 자, 기억. 여기 5번하고 그러면은 그 3번은 없어지는 거죠. 자, 니은 행복은 영혼에 탁월한 품성 상태라고 정의된다. 자, 이거 되게 자, 요 니은이 제일 헷갈리거든요. 이거 제가 좀 이따 해봅시다. 자, 디귿부터 해볼게요. 자, 조음은 항상 그 자체를 위해 선택될 뿐 다른 것을 위해 선택되지 않는다. 자, 조음이란 것은요, 항상 그 자체를 위해 선택된다. 다른 것을 위해 선택되지 않는다. 이거 되게 그럴싸한 말인 것 같잖아요. 조음이라는 것은요, 선이에요, 선. 굿이란 말입니다, 굿. 자, 모든 것에는 고유의 조음이 있어요. 그 조음은 그 다음 조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조음은 그 다음 조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최고선이 있다 했죠. 궁극적인 조음, 최고의 조음, 최종 목적으로서의 조음이 있지만 나머지 모든 조음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잘 잘리는 가위의 조음, 잘 기능하는 물병의 조음, 잘 움직이는 수레의 조음, 이것은 다른 조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로지 최고선, 최고 조음, 그것만 그 자체를 위해서 선택되는 것입니다. 자족적이고 완벽한 조음은요, 최종 목적뿐이에요. 나머지 모든 조음들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자, 디귿이 없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은 맞고 디귿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기억 리을 혹은 기억 니은 리을이라는 것인데 리을 봅시다. 리을은 무조건 맞다는 거네요. 사물의 조음과 목적을 알려면 그 사물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된다. 그죠? 자, 다시 가위의 조음, 가위의 목적을 알려면 가위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가위는 자르는 것이구나. 그러면 좋은 가위는 뭐예요? 잘 자르는 가위. 가위의 목적은 뭐죠? 자르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가위의 목적이죠.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 고유의 기능 이성. 인간의 조음은 뭐다? 그 이성을 잘 써먹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도 뭐다? 거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리을도 맞고. 자, 니은 봅시다. 야, 이 니은이 진짜 이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왜 좋으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개념, 탁월성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그러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러한 그 행복은 뭐냐면요. 이제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자, 메모장을 한번 켜볼까요? 메모장을 조금 더 크게.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이겁니다.
자,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자, 이걸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탁월성이라고 해요. 탁월성. 아까 봤었던 아레테죠, 아레테.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 덕이랑 탁월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탁월성이 뭐가 있다? 탁월성에는 지적인 탁월성과 성격적인 탁월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적인 덕이 되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성격적 탁월성은 자, 똑같은 말. 자, 똑같은 말로는 품성적 덕.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뭐 성격적 덕, 품성적 덕, 품성적 탁월성, 혹은 도덕적인 덕이라고도 부르겠습니다.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이거를 조금 늘려볼까? 자, 조금 이렇게. 자, 조금 늘어났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시로는 지적인 탁월성에는 철학적 지혜라든지 실천적 지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성격적 탁월성에는 자, 뭐 중용으로서 뭐 예를 들어 정의, 용기, 절제, 뭐 관대함, 뭐 지혜, 지혜는 이제 그 지적인 덕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예질이 쭉쭉 있습니다. 자, 성격적인 탁월성은 중용을 그 특성으로 한다는 거. 자, 여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구도가 되겠는데요. 영혼의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했을 때 이 행복은요, 지적인 탁월성과 성격적인 탁월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정의, 용기, 절제, 관대 이런 걸 갖추고 있다고 칩시다. 이것만 가지고서 행복이라고 안 합니다. 지적인 덕, 철학적 지혜로 지적인 관조 활동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게 왜냐? 그게 인간 고유의 기능이니까. 또 하나, 애초에 성격적 탁월성이라는 것 자체가 실천적 지혜에 의존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용기를 봅시다. 용기라고 하는 덕은요, 중용을 특성으로 한다 했잖아요. 중용은 과도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은 거예요. 과도하지도 모자르지도 않은 그 중용, 적절한 중용, 중간 상태. 근데 그 중간이란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100만큼 하는 것이 용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80만큼 하는 것이 용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20만큼 하는 것이 그만큼 행동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실천적 지혜가 판단해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실천적 지혜가 판단했을 때 적절하게 행동하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런다? 용기라 부른다. 반면에 적절하지 못하게 너무 소극적이야. 그걸 뭐라 그러죠? 비겁이라고 하죠. 소심이나 비겁. 반면에 너무 과해. 너무 감정 그런 격렬한 감정이 너무 과해. 그걸 뭐라 그런다? 만용이라 부르는 것이다. 애초에 성격적 탁월성도 지적인 탁월성에 의존한다는 점. 자, 요걸 기억해 봅시다. 자, 선택지 2번 가볼게요. 행복은 영혼에 탁월한 품성 상태다라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품성. 내 도덕적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품성적 덕이죠. 행복은 품성적 덕이다. 이래버리면요. 틀립니다. 품성적 덕과 지적인 덕을 모두 포괄한 삶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맞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행복을 위해서는 자, 이렇게 여기다 요약해 봅시다. 행복을 위해서는요. 덕이 필요하고요. 그 덕에는 지적인 덕과 성격적 덕, 품성적인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를 더 제시해요. 뭐 기본적으로 뭐 그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용모도 있어야 되지 않냐, 어느 정도 친구도 있어야 되지 않냐, 어느 정도의 명예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뭐 짜잘한 것들을 말하는데 어쨌든 메인은 이쪽이죠. 핵심은 어쨌든 뭐다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설명이 되게 길어졌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전체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만 가지고서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니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해보자. 자,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알고리즘 스타일의 문제죠. 자,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서 마음심이죠. 마음심, 몸을 주재한다. 그 본체가 되는 것이 성이고 작용이 되는 것이 정이다. 채용관계, 심통성정. 그럼 뭐예요? 주희성리학이죠. 주희성리학. 자, 성리학. 자, 마음에는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어. 심증리죠, 심증리. 만사가 여기에 있다. 마음밖에 이치가 없다. 심외 무리.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 심외 무물. 자, 이거는 양명학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비교죠. 성리학 양명학 비교. 자, A는 뭐다? 성리학은 yes, 양명학은 no. 맞나요? 자, 마음에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이 경물인가? 자, 마음에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 이거 양명학은 yes라고 해야 되거든요. 양명학은요, 경물치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경물치지는 정심이다.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는 것, 그거일 뿐이다라고 했었죠. 성리학에서 경물치지는 뭔가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거죠. X, 기억의 X. 남는 것은 이제 3번, 5번. 니은, 리을은 무조건 맞다는 것인가? 디귿만 보면 되나? 기술적으로는 디귿만 보면 되는 것이 맞긴 한데, 자, 맞긴 한데, 그럼 일단 디귿부터 봅시다. B, 성리학 yes. 자, 마음 밖에도 있고 마음 속에도 있는 리를 궁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리, 이치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도 있고요. 그리고 천지 만물에도 있죠? 내 마음의 본체로서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에는 자, 성즉 리, 본성에는 리가 갖추어져 있죠? 인의 예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당연히 마음에도 있고 마음에도 도덕적인 것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온갖 사물에도 그러한 리가 있다. 도덕적인 것과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그런 법칙들 모든 것에 갖추어져 있다. 이일 분수가 되겠네요. 그죠? 맞네요. 그러면 답은 5번 끝. 이라고 하면 해설강의가 아니죠? 자, B 봅시다. 이것도 성리학 yes. 인간 모두가 지닌 천리로서 왜 본성? 본연지성은 선한가? 네. 그냥 성리학 얘기네요. 그죠? 이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란 게 있는데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 가지고서 이제 막 조선의 그 성리학자 막 이황이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본연지성은 선하다. 선한 본성이다. 이런 말 자체는 문제가 없죠. 천리로서의 본성, 하늘이 부여한 이치 맞습니다. 자, 리을 치지를 위해서는 자 양명학 예스네요. 치지를 위해서는 사욕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가? 존천리 거인욕이죠. 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양자가 공유하는 용어죠. 어쨌든 양명학에서도 맞다는 말. 치지를 위해선 사욕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을 바로 잡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엉뚱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모에 대한 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잊고 살지 않는가 이런 걸 보자는 것이죠. 니은 디귿 리을 5번. 자, 중세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중세서양. 중세서양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를 주로 이제 다루게 되죠. 과연 이 둘이 나왔을까요? 자, 신은 모든 것의 이데아이자 자, 중세인데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를 가지고 왔다? 아우구스티누스. 자, 인간의 최고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고선을 추구해라. 자, 신은 인간의 최고선이다. 그 신을 추구해라. 신에 대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신을 사랑하는 것. 자, 그렇죠? 왜 당연히 가장 완벽한 존재랑 가장 안 완벽한 존재가 있다고 치면요. 가장 완벽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세계관, 행복이라는 용어도 가지고 왔네요. 토마스 아퀴나스. 자, 토마스 아퀴나스, 토미즘.
자연적 욕구가 안식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최종 목적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고서는 아직은 불완전해요. 인간 세상에서의 삶은 완벽은 아니라는 거죠. 신의 본질을 인식하자. 지적인 인식,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근데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봅시다. 또 똑같은 스타일의 선택지네요. 자, 아우구스티누스. 도덕적인 선과 악이 발생하는 원인은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악이 발생하는 두 가지. 자, 첫 번째 뭐다? 존재의 불완전성. 선의 결핍으로 설명하죠. 가장 완벽한 존재인 신은요. 순도 100%의 선 그 자체. 악이 없어요. 왜냐? 완벽하니까. 반면에 피조물인 신 이외의 모든 것들은요. 불완전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본질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창조자는 완벽한 것이 맞는데 피조물이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데 왜 창조돼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창조된 존재는 완벽하지 않은 그 순도만큼 그만큼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존재의 그 완벽함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다음, 자, 또 이제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죠. 신은 인간을 기계나 돌멩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선하게 살 것인지 악하게 살 것인지는 본인 선택이다. 본인 책임이죠, 그죠? 자, 2번. 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지혜는 결코 진정한 덕이 될 수 없다. 자, 인간은요,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진리를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막 까불고 그러지만은 신의 그 도움 없이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조명설이죠. 조명론.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바닷가에 갔는데 이제 어린애가 막 조그만 웅덩이에다가 막 바다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야, 되겠냐? 당신도 조그만 인간의 지혜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일화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신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지혜, 인간만의 지혜는 뭐다? 이거는 뭐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자, 3번. 철학적 사고와 신에 대한 믿음은 서로 모순 안 돼요. 이성과 신앙은 모순이 안 됩니다. 둘 다 신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4번.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일 뿐이지 최종 목적은 뭐 지혜, 뭐 이런 인간적인 덕도 필요한 거 맞는데 결국에는 이제 종교적인 덕, 기독교적인 그런 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간만의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5번 갑을. 지적인 덕과 지성적 덕과 품성적인 덕의 결합으로 지복이 완성된다. 자,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종교적인 덕이 필요합니다. 결국 구원은,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 했습니까?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신으로부터의 그런 구원 받음이 필요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 이제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하죠, 그죠? 그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 소망, 사랑 강조 안 했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자, 갑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당연히 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자, 한국 유교 이황 이정약용인데 앞에 정약용 단독 문제 나왔죠? 당연히 이황 이이겠네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갑. 정에는, 인간의 감정에는 희노애구, 애호욕 7가지가 있을 뿐이다. 사단은 뭐다? 선한 정의 다른 이름이다. 뭐야? 자, 7개의 정, 7정이죠? 7정은 이게 전체 감정이고 그 중에 선한 녀석을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7정은 사단을 포함하고 있다. 율곡 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이황 되겠네요. 진짜 그럴까요? 7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리의 관계와 같다. 7정과 사단이 발현하는데 각각 혈맥이 있고, 그러니까 7정하고 사단은요,
서로 근본부터 다른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출발부터가 달라요. 리에서 출발한, 리를 근원으로 출발한 감정, 사단. 기를 근원으로 출발한 감정, 칠정. 둘은 다르다. 이황. 자, 이가 이황에게 하는 비판입니다. 1번. 사단과 칠정의 발생 근원이 각각 따로 있음을 간과한다. 각각 근원이 다른데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있죠? 가 아닙니다. 이라고 한다면 근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 따로 있지 않음을 간과한다. 근원이 마찬가지임을 간과한다. 근원이 같음을 간과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됩니다. 칠정고 사단이니까. 2번.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이 발현한 정임을 간과한다. 자, 심통성정이죠. 이거는 성리학에서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심통성정. 자, 인간의 마음엔요, 미발 상태, 아직 발현되지 않은 선한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 본성이 상황을 만나서 발현되면은 성발 위정, 감정이 되는 거죠. 이건 다 공유하는 겁니다. 본성이 발현돼서 정리된다. 이거는 다 같이 공유하는 내용이에요. 성리학자들은 간과 안 했어요. 자, 3번. 사단은 순선하지만 칠정은 악으로 흐를 수 있음을 간과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사단, 즉은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 그리고 이제 수호지심, 이것들은 무조건 일단 선한 감정이에요. 순선, 무악. 반면에 기뻐하는 희, 분노하는 노,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황, 이 둘 다. 자, 4번.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될 수 없는 관계.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될 수 밖에 없는 건데? 호호. 자, 이기불상작과 이기불상리가 있잖아요. 자, 메모장을 한번 켜볼까요? 자, 메모장. 자, 메모장 가봅시다. 자, 성리학에서 공유한 내용들. 자, 이기론. 자, 이기론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이일분수라든지 아니면은, 자, 이것도 이렇게 해보자. 이일분수, 이와 기의 관계는 이기불상잡. 둘이 개념적으로, 자, 섞이지 않음. 개념적으로 이기불상리, 분리할 수 없음. 분리 불가능. 이것은 뭐다? 현실적으로는요, 모든 만물에는요, 리와 기가 둘 다 있고요. 그러나 리와 기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다르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개념적으로는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분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이제 이황도 아니고 이도 아니게 되겠네요. 자, 5번. 이는 스스로 작용할 수 없으며 기만 스스로 작용함을 간과한다. 이게 적절한 비판이죠. 리는 움직이지 않고 기라고 하는 물질만 움직이기 때문에 칠정이든 사단이든 어쨌든 리를 원리로 하지만 기가 움직인다는 점에서 똑같다. 작용 방식은. 반면에 이황은 뭐라 했습니까? 사단은 리가 기를 이끌고 가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가고 리가 올라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황은 리의 작용성을 긍정하기 때문에, 리의 동정, 움직임을 긍정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지만 이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기대승의 논리와 함께. 자,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황 이의 내용들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3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대 서양. 자, 국가는 국가론, 철학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다스려야 한다. 철인 통치, 플라톤. 그래서 철인 통치 안 하면 인간에게 나쁜 것이 종식되지 않는다. 이것도 플라톤 그 인용문에 있는 국가에 나오는 그 표현, 종식 이 단어 쓰죠, 그죠? 정치 권력과 지혜에 대한 사랑은 합쳐져야 된다. 철인 통치하자는 것. 철인 통치. 플라톤. 옳지 않은 것은 각 계층이 각자 해야 할 일에 충실한 것이 정의이다. 그죠? 통치자는 통치 열심히 하고 군인은 군인 일 열심히 하고
생산자들은 자기 생산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남의 거 막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일단 이거 맞고. 2번,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사회재산이 허용되는 계층이 있다. 통치자 계급은 사회재산 금지. 통치자 계급은요, 공동 식사, 공동 뭐 숙식, 뭐 공동 뭐 심지어 양육도 공동으로 다 내 자식 네 자식이 없어요. 내 배우자 네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통치자 계층이니까 이제 그런 거고 나머지 계층들은 일정한 사회재산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3번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 모두에게 공통된 덕이 있다. 그걸 절제로 그렇죠. 절제. 이 절제가 뭐다? 남의 걸 침범 안 하려고 하는 그 참는 마음. 그러니까 더 상위의 것이 더 하위의 것을 지배하도록 해주는 마음. 지혜가 용기와 절제를 지배하도록. 통치자가 군인과 이제 생산자를 이끌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절제가 되겠죠. 모든 계층에게 절제는 필요해요. 자, 4번 국가 전체의 조음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조음,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계층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그러고 철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자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키우자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교육론이 되는 것이고요. 존재할 수 있어요. 자, 5번 절제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상국가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 그렇죠? 3번하고 5번이 연결된 그 선택지네요. 절제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죠? 절제가 없는 통치자? 남의 일에 막 참견하려고 해. 나도 생산자 저거 내가 해야지. 내가 군인 해야지.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 14번 사회사상가 갑을의 입장.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사회사상 얘기가 앞에 플라톤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아이고, 이거 메모장을 안 끄고 있었구만. 앞에 거가 좀 가려졌나? 좀 가려졌네요. 뭐 괜찮습니다. 자, 메모장 다시 끄고. 자,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 사회사상가입니다. 자, 갑부터 봅시다. 자, 인간이 국가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원인과 목적은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을 위해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전쟁 상태다. 그래서 사회계약으로 내 생명과 내 신체를 지키자. 만족된 삶을 살자. 누구? 홉스. 갑은 누구다? 홉스다. 을. 인간은 모든 분쟁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권위를 가진 입법부를 지상에 설정함으로써 권력 중에 입법부를 특히 강조한 사람 누구? 로크.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의 상태로 들어간다. 로크. 자연 상태에서는 내 권리의 보장, 생명, 신체, 뭐 아니면 내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불완전하니까 입법부를 만들어서 우리 그걸 잘 보장하자. 로크의 주장이죠. A는 뭐다? 홉스만. B는 뭐다? 둘 다. C는 뭐다? 로크만. 1번부터 봅시다. 홉스만이네요. 홉스만. 사회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 사회계약의 주체. 사회계약의 주체가 누굴까요? 자, 홉스로부터 시작되는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의 그 논의는 일단 인디비주얼, 개인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개인들이 자기의 그 권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데 사회계약의 주체는 누구다? 개인입니다. 개인이 모여가지고 계약을 해요. 해가지고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연권을 내려놓고 자연법에 따라서 살자. 근데 약속을 했는데 이 계약을 안 지키는 놈들이 있어요.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된다? 혼내줘야 된다. 얘네들 처벌해야 된다. 누구에게 맡긴다? 리바이어던에게 맡긴다. 이 주권을 우리가 모은 이 힘을 개인들이 모은 이 힘을 주권으로서 설정해서 특정한 주권자에게 맡기자.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강한 군주가 되겠죠. 사회계약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국가의 주권은 제3자인 주권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누구죠?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을 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맡긴 거예요. 당신이 공평한 제3자로서 우리들 중에 계약 위반자를 처벌해 주세요. 계약한 사람들끼리 내가 처벌할게요. 이러면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에게 주자는 거죠.
바로 나와버렸네. 자, 2번 갑시다. 자, 이거는 이제 로크에게서는 해당이 안 되죠. 이제 로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계약의 주체가 이제 엄연히 권한, 이제 주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단지 그 통치할 수 있는 그 정부의 그 힘을, 권력이란 것을, 입법부의 그 권력을 트러스트, 맡겨 놓은 것이거든요. 믿고 맡긴 거, 신탁한 거예요. 이제 개념이 다르죠. 자, 2번 홉스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할하면 안 돼요. 강력한 리바이어던 그 강력한 군주가 통치해야 됩니다. 자, 강한 힘을 원하죠? 강한 힘을 원하는가? 자, 3번 둘 다 공통점이네. 요 한번 봅시다.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적은 개인들의 생명권 보장이다. 생명만 보장되면 됩니까?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려만 주면 되나요? 아니죠. 위에도 뭐라 했나요? 홉스, 만족된 삶. 로크는 뭐라 했나요? 로크 뭐 개인의 자유도 그렇고 사유재산을 강조하잖아요. 사유재산권. 생명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로크만 4번 봅시다. 입법부가 지닌 권력은 제한될 수는 있어도 철회될 수 있습니다. 입법부의 권력은요, 제한되어야 돼요. 입법부 혼자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행정권 이제 그 행정부의 권력과 이제 서로 견제 균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입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마음대로 한다? 사회계약의 주체들, 개인들이 하라고 하는 내용을 벗어난다?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러면은 철회됩니다. 개인들이 믿고 맡긴 권력을 다시 회수해 올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저항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5번 사회계약 이후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갖는다. 자, 요거는 이제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이제 저 녀석이 내 물건 훔쳐갔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죠. 이제 당장 내 눈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아니면 뭐 이제 당장 이제 내 목숨을 살려야 되는 급박한 상황. 그런 경우에는 뭐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처벌권은요. 국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내 맘대로 판단하니까 그 자연 상태랑 뭐가 달라요? 저 녀석 열받으니까 내가 혼내줘야지. 내가 정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 네 판단 아닙니까? 국가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사회계약인 거죠. 둘 다 아닌 거죠. 자, 15번 근대 한국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근대 한국. 근대 한국 종류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실학 사상도 이제 그 중에 있고 뭐 강화학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정척사, 그 이제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그리고 이제 신흥 종교들이 있었죠. 동학, 원불교, 증산교 등등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 뭘까요? 의복, 식용, 기용에 약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찾아내어 불태워버려라. 양놈들 물건 안 돼. 서양놈들 거 다 안 돼. 우리의 도, 인애와 윤리, 우리 그 성리학적 가치를 지키자. 뭐죠? 위정척사 사상. 서양의 물건, 서양의 사상 다 안 된다. 자, 을 봅시다. 오랑캐 땅에서도 효제 충신의 도는 해와 별처럼 빛나서 버릴 수 없는 것이다. 효제 충신의 도, 성리학에서 주장했던 유교적인 도를 지키자. 그러나 기물들, 물건들은 충분히 쓸 수 있다. 우리의 도를 지키면서 서양의 물건들을 쓰자. 야, 성리학 국가 하면서 서양 애들 대포 우리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서양 애들 배라든지 서양 애들 총 우리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 과학기술은 받아들이자. 성리학은 우리의 정신은 냅두고서 자, 요거는 이제 온건계합화 되겠네. 온건계합화 봅시다. 자, 기억. 자, 위정척사 사상. 화친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충효의 도의를 지켜야 된다. 그죠? 서양 애들하고 친하지 말고 서양 애들하고 친해지면 돈이 많아지겠지? 이익이 많아지겠지?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의로움이에요. 자, 맞죠? 자, 기억. 자, 리을은 무조건 아니라는 건가? 만민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자, 성리학에서 만민평등?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신분질서 폐지? 뭔 소리예요? 그죠? 신분질서 유지하자는 거죠? 둘 다 아닙니다.
자, 니은이냐 디귿이냐? 니은 봅시다. 온건기압화. 서양의 정치 체제를 수용하고 외국과 화합해야 된다. 아니죠. 서양의 물건만 들여오자. 서양의 뭐 민주주의라든지 뭐 그런 거, 에이, 그런 거 안 된다. 자, 답은 기억 디귿이네요. 갑을 서양의 종교와 도덕으로 유학 정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정신은 냅두고 서양의 물건만 받아들이자가 온건기압화. 서양의 물건도 안 된다가 급진기압, 위정척사 사상. 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내 위에 별처럼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법칙 칸트.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저것만 봐도 딱 봐도 칸트란 걸 알 수가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몇 가지 키워드가 더 있긴 합니다. 도덕법칙이라는 말도 이제 칸트가 주로 쓰는 말이고, 인격성, 그 인간성의 정식 아시죠? 그리고 이제 뭐 예지계와 현상계, 우연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필연적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칸트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을 표현할 수 있다. 자, 명령의 형식 뭐가 있나요? 정언명령, 가언명령 있죠. 도덕 법칙은 정언명령의 형식으로만 표현되어야 되고 가언명령은 도덕 법칙의 형식이 아니에요. 근데 가언명령도 명령이긴 명령이거든요. 가언명령은 도덕적인 거랑 상관이 없을 뿐이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긴 해요. 도덕이랑 관련이 없을 뿐이지만, 야, 친구야, 너 건강하려면은 담배를 피지 마라. 이런 명령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용성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도덕 법칙만 명령이 아니라 이런 명령도 있다. 자, 2번 신과 인간 모두에게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될 수 있다. 아니죠. 인간에게만입니다. 신은요, 이미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신에게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미 도덕과 100% 일치하기 때문에 뭐 신의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인간은 예지계의 존재이자 현상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을 명령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은 도덕을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자, 3번 의무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에 속한다. 자,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뭐냐면요.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행위가 도덕적이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뭐 나에게 돈이 되니까, 나에게 칭찬이 올 거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도덕적이라서 하는 거예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자, 의무에 맞는 행위는 뭐다? 의무에 맞는 행위는요. 뭐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행위를 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칭찬을 들으려고 행위를 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행위를 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의무와 부합하는 거죠. 행위를 해놓고 보니까 도덕적인 의지, 선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하고 행동은 똑같아.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거를 속한다고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포함 관계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길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을 도와드렸어요. 물건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걸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드린 행위가 있어요. 그 의무에 맞는 행위. 자, 도와드림. 자, 도와드렸다는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 중에서 내가 내가 그 동기에 따라 구분해 봅시다. 칭찬을 동기로 했어요. 칭찬 받으려고, 아니면 돈을 벌려고, 아니면은 그것이 단지 도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겠죠? 의무에 맞는 행위 중에서 단지 도덕이라서 하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포함 관계로 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의무에 의한 행위만이 도덕적이다. 도덕적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행위의 주관적 행위 규칙은 이걸 뭐라 그러죠? 준칙이죠. 준칙.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있어요. 준칙이 법칙이 될 수 있는데 법칙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정식이 있는 것입니다. 보편화 정식, 인간성의 정식 뭐 이런 거 있죠. 그 정식들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도덕 법칙으로 인정, 땅땅땅 하는 거예요. 5번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며 지배하에 있어요. 있으며 자연 법칙의 지배하에 있다. 인간은 현상계에 속한 존재예요. 물리 법칙, 뭐 화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그런 걸 지배받죠? 여러분 뭐 물리 법칙을 초월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동시에 도덕 법칙에도 지배를 받아요. 예지계의 존재이면서 현상계의 존재인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17번 근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갑, 현대 서양 을. 갑부터 봅시다. 자, 인간 정신은 어떤 원인, 또 다른 원인, 무한히 원인, 신, 즉 자연만이 자기 원인이다. 신은 곧 자연이라고 말하는 근대 서양 사상가 스피노자. 모든 것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고 보는 스피노자. 그 다음 결정론으로 자신의 자유를 숨기려는 자는 비겁한 자이며 자신의 실존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었다고 증명하려는 자는 불순하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이거 유명한 말 사르트르. 자유로운 존재인데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될지는 본인이 정하라는 거죠. 자 봅시다. 이것도 똑같은 스타일의 선택지죠. 이런 스타일의 선택지를 아주 많이 썼네요. 자 스피노자 모든 일의 결과에 반드시 원인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인과 필연적입니다. 타당한 원인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2번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다. 초월적 원인 아니에요. 신은 곧 자연이거든요. 자, 기독교라든지 그런 데서 말하는 이제 창조자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곧 세계이고 신이 곧 우주이고 신이 곧 자연이에요. 그 자체란 말입니다. 외딴 곳으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소산적 자연은 능산적 자연. 자, 신의 양태니까. 자, 을 봅시다. 사르트르 실존이 자신의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다. 자, 인간은요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살지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동물이나 그런 존재들 걔네들이 그런지 아닌지 뭐 모릅니다. 모르겠고 인간은 그저 내가 정할 수 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본질 인간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이러이러한 존재다. 이런 거 정해져 있는 거 없다. 정해줄 만한 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를 주장하죠. 4번 인간에게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책임을 강조해요. 5번 인간은 필연성에서 벗어나 행위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필연성에서 못 벗어납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는. 자, 18번 현대사회사상가 갑을. 자, 지배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와 간섭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가 충돌할 때 자, 비지배의 자유, 뭐뭐로부터의 자유 할 때 전자를 후자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것이 공화국의 핵심이다. 공공선, 지배 없는 자유, 비지배로서의 자유, 공화주의. 그럼 공화주의랑 근대 자유주의가 충돌할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구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자유라는 것은 한 사람 또는 일군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임 이거죠. 냅둬라. 사생활 냅둬라. 야,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일단 이게 먼저다 라는 것이죠. 적극적 자유 말고 소극적 자유가 일단 먼저다. 이사야 벌린을 비롯한 이제 근대 자유주의 사상, 근대 자유주의 이사야 벌린이라고 쓸게요. 이사야 벌린. 자, 둘을 비교하는 거죠. 자, 갑 공화주의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법치가 필요해요. 법에 따라 다스려야지 남의 자의에 의해서 예속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남이 맘대로 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치가 있어야지만. 자, 기억은 없어지고. 니은 자유는 천부의 자연권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맞죠? 그냥 자유는 똑 떨어져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덕성을 갖춘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비집의 자유는. 공화국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자, 디귿 선한 의도를 가진 간섭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좋은 의도, 야, 이거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야, 내가 괜히 부모님인 내가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는 거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간섭이지만 내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대 자유주의는 그런 식의 침해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자, 니은 디귿. 자, 리을. 국가의 모든 간섭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죠? 모든 간섭이 사라지면 그게 국가입니까? 최소한 뭐 범죄자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처벌한다. 이런 식의 간섭. 이거는 공화주의도 자유주의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간섭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간섭의 정도는 다르죠. 공화주의가 하는 간섭의 정도가 좀 더 셉니다. 자, 19번. 사회사상과 갑을병. 서로에게 비판. 이거 아주 복잡한 스타일의 문제잖아요. 자, 경쟁은 유일한 방법이다. 경쟁을 강조하네요. 계획 경제는 우리를 노예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다. 자, 신자유주의. 자, 이건 이제 자본주의 그 파트 단원이죠. 참고로 이 노예의 길이라는 표현이 하이에크라고 하는 경제 사상가, 경제학자가 이제 노예의 길이라는 이름의 책을 썼습니다. 또 이제 이런 짜잘한 걸 알고 있으면 또 이렇게 또 힌트가 되는 거죠. 자, 경쟁에 내맡기면 최선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믿음은 지나친 낙관이다.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거는 수정자본주의. 자, 이렇게 쓸게요. 누구? 존 메이너드 케인즈. 자, 미국에 1차 대전 끝나고 경제 대공황 일어났잖아요. 이거 그냥 시장에만 맡기니까 안 되더라.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공공 사업을 일으켜서 이제 수요를 창출하자. 이런 식의 입장 되는 거죠. 국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도록 해야 된다. 네, 수정자본주의. 자, 경쟁 대신 연합이 필요하다.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서는 공산사회,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 공산주의. 봅시다. 그러면 자,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공산주의. A는 뭔가요? 신자유주의가 수정자본주의를 공격한 내용. 시장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함은 간과 안 했어요. 둘 다 자본주의거든요. 둘이 공통점이 더 큽니다. 둘 다 자본주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둘 다 인정해요. 다만 수정자본주의가 국가의 그런 간섭의 정도, 국가가 일을 더 하는 정도를 더 얘기할 뿐입니다. B. 반대죠. 비판 방향이.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해야 돼요. 일거리를 더 막 정부 주도로 만들고 막 해야 됩니다. 자, C. 수정자본주의를 공산주의가 비판하는. 시장의 역할만으로는 실업 해소의 한계가 있음을 간과한다. 간과 안 했어요. 시장의 역할만 가지고 안 되니까 국가가 사업을 일으키자. 국가 주도의 그런 경기 부양책을 쓰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자, D하고 F.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자본주의에서도 인간의 자유 실현이 가능함을 간과한다. 그러네요. 자,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인간의 자유는 안 된다. 자본주의 자체를 완전히 타도해야 된다. 자본주의
안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입장이니까 간과했네! 라고 자본주의자들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마르크스가 신자유주의 하이에크를 비판한 내용.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인해 인간은 노예로 전락함을 간과한다. 이거는 E가 아니라 F라고 봐야겠죠. 자, 방향이 잘못됐네요. 자, 20번 드디어 마지막 왔습니다. 야, 이 푸는 거는 10분, 15분이면 푸는데 10분에서 15분이면 해설하는 거는 막 1시간이 넘게 걸리네요. 그죠?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 사상가 을. 자, 고대 서양 갑, 사회 사상가 을. 똑같은 스타일의 또 선택지죠? 이런 선택지를 많이 쓰고 있네요. 자, 우리 아테네 통치 체제는 자,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 단원에서 나왔네요. 누구의 페리클레스. 자, 이 첫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웃에 제대로 모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아테네가 선도적으로 민주주의 하는 거다. 누구 거 흉내는 거 아니다. 자, 민주주의. 권력이 전체 인민의 손에 있다. 페리클레스. 을.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된 심의를 할 때 그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지지 근거들을 논의한다. 이성적인 판단이죠. 공적 이성은 public reason, 기본적 정의에 관련된 시민들의 숙고와 심의를 특징짓는 능력이다. 자, 시민민주주의. 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이성적인 토론으로 이제 문제 해결하자. 자, 단순히 투표만 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공적 이성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기본적 정의랑 공적 이성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존 롤즈의 그런 시민민주주의 되겠네요. 자, 비교해 봅시다. 갑, 아테네 민주주의. 자, 아테네. 시민은 주권자이지만 공직을 직접 담당할 권한은 있어요. 시민들이 정치 뭐 예를 들어 뭐 장군이 될 수도 있고 행정관이 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자, 그다음 시민의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정치적 발언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야, 돈이 많으면 30분 말하고 돈 없으면 그냥 1분만 말해라. 이런 내용 없죠. 단지 재산 때문에 차별받는 그런 내용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페리클레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그런 주장이죠.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은 왜 더 이상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자, 3번 을. 심의 과정에서 개인의 정책 의견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처음에 내가 A를 주장했고 저 사람이 B를 주장했는데 둘이 막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야, 네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게 있다. 내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게 있다. 둘을 적절히 혼합해가지고 C라는 결론을 도출하자. 이럴 수 있죠. 아니면은 야, 내 말이 완전 틀렸네. 야, 네 말이 그냥 맞다. B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의견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이성적인 토론에 따라서 말이에요. 자, 4번. 의사결정의 정당성은 심의 절차보다 결론의 내용에 달려있다. 결론만 옳으면 무조건 맞나요? 그러면 정당한가요? 아니요.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의. 결론만 옳으면 되는 거면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고 해서 토론을 왜 합니까? 그냥 천재 한 명한테 의존하면 되지. 그죠? 자, 시민민주주의는 심의하고 이성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절차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갑을. 정치 참여 권한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그런 이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의제 체제에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똑같이 n분의 1로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이념적으로는 동등하다고 말을 해야죠. 그죠? 그래 민주주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2학년도 수능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참 긴 시간 동안 해설 함께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참 긴 과정이었지만은 또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고 나서 이제 수능 그 문제들이 많이 축적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고3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2, 고1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축적된 기출 문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학습의 전략들을 세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편안하게 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